내 이름은 지훈.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고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시골 마을은 언제나처럼 한적했지만 더위가 기승을 부려 밤이면 이상하게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살고 계신 집은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고 할아버지와 나는 그곳에서 일주일간 지내기로 했다. 마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한때는 번성했던 장소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이탈과 도시화로 인해 지금은 거의 유령 마을이나 다름없었다. 도착한 첫날 밤 너무 더워서 나는 잠이 오지 않았고 오랜만에 온 고향의 밤하늘을 보려고 마당에 나갔다. 별이 빛나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우물 근처에서 올라온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았지만 너무도 낮고 불분명해서 확신할 수 없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소리는 곧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내 목소리와 거의 다름없는 톤으로 들렸다. 겁에 질린 나는 할아버지를 깨우러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고 나는 혹시 피곤이 쌓여 한청을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께 그 전날 밤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묘하게 표정이 굳으셨고 조심스레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단다. 오랜 옛날 마을에 큰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우물에서 무언가를 본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킨 아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더구나. 아직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물에는 성스러운 금줄이 걸려 있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그 우물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나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과거의 미신을 믿으신다고 여겼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미신에 불과했을까? 그 우울한 낮과 밤이 반복되고 나는 다시 한번 그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에 가까이 다가갔다. 안쪽은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전화를 켜서 빛을 비춰보았지만 깊고 깊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순간 한기가 등골을 타고 지나갔다. 그것은 분명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그리고 나는 그만 발을 헛디뎌 우물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졌다. 순간적으로 살고자 했던 강한 욕망 덕분에 나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잡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손을 잡아당기는 그 소나기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강하게 발버둥친 덕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고 할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문헌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도서관에 가서 이 마을과 우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한 낡은 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 우물은 사실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의 거처였으며 그 신령은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면 매우 무시무시한 화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몇몇 마을 어른들은 그 우물의 전통대로 제사를 지냈다. 의식이 끝나자 기묘하게도 그 불길한 기운은 점차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우물 근처엔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때로는 과거의 이야기와 전설에도 나름의 진실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내 고향에 전해지는 불길한 공포의 썰은 결국 오래된 전통과 함께 묻혀버리게 되었지만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교훈을 잊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 중 하나는 기숙사 괴담이라는 제목을 가진 길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골에 위치한 대학의 오래된 기숙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숙사는 한때 수년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무언가 기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신입생이었던 수지는 그런 괴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렴한 반값 때문에 이 기숙사를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밤 수지는 자정 무렵에 갑작스러운 차가움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이 열려있나 싶어 확인해봤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뒤척거리던 수지는 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이를 창문 바깥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의 가까운 친구인 혜진이 놀러왔습니다. 혜진은 기숙사 건물 자체가 어떤 음습한 기운을 풍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를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돌아간 뒤 방에 홀로 남은 수진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김이 서리면서 도와줘라고 쓰여있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며 물로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이 기숙사에서 예전 수녀원 시절의 한 젊은 수녀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녀는 자신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바로 지금 이 수진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었고요. 그날 밤 수진은 자꾸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수록 더 차갑게 느껴지는 방 안의 공기와 언뜻언뜻 들리는 발소리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억지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검은 눈동자가 바로 앞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다시 기숙사에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방에서 급히 나와 혜진을 끌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혜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혜진은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관리인에게 돌아가 그 방에 얽힌 이야기를 물었고 관리인은 그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며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다른 방으로 옮겼고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해 여름이 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방학 동안 기숙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방에서 다시 누군가 발소리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결국 그 방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 기숙사를 재건축할 때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존재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지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전히 그 사건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 수도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소름 끼치는 오싹함과 함께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신비를 계속 상상하며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겪은 너무도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마지막 즈음이었다.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잠들었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깨어났다. 방 안은 깜깜했다. 거실에 작은 불빛이 새어들어와서 희미하게 물건들의 윤곽만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윽고 방 안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마치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제는 분명히 무언가가 내 방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 쪽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내가 방문을 닫고 잤다는 걸 기억하기에 그 바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방 안의 어둠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방 안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길고 마른 손가락 같은 것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나는 단지 손가락 같은 그것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침이었다. 꿈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방 안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창밖에 어슬렁거리는 그림자까지 어느 것도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밤이 찾아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손전등을 두었고 침대 아래에 야구 방망이도 두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손전등을 움켜잡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빛을 비추자 방 안의 모든 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소리, 분명히 무엇인가가 방 안에 있었다. 손전등을 따라 빛이 움직이고 나는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방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무언가가 날 보고 있었다는 느낌. 다시 문을 닫고 침대에 돌아와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온 채로 학교에 갔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 무서웠다. 몇 주가 흘렀다. 그 사이에 소리들은 자주 들려왔고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귀신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낮에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책이 떨어지거나 TV가 혼자 켜지는 일들이 있었다.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우리 집 근처에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한날 저녁 작은 손전등을 들고 집을 찾았다. 오래된 계단을 올라가자 귀를 찌를 듯한 정적이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낡은 문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집안은 너무나도 어둡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가 자욱한 방 안 곳곳에는 인간의 흔적은 없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방의 중앙으로 발을 옮겼을 때 갑자기 등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 집 뒤편에서 들리던 목소리. 그것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돌아서자마자 나는 그것을 보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존재,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느꼈던 그 손가락 같은 것이 이 존재의 것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친구도 뒤쫓아 나왔고 우리는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렸다. 이후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존재는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며 잠에 들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다. 그날의 경험이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매일 밤 내 머릿속을 떠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것과의 재회를 두려워하고 있다.